2025년 6월 27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 이제 정부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라는 명목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다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규제 대책이거든요. 이 규제 대책이 두 가지로 큰 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규제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첫 번째로는 갭 투자의 활성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실거주적인 측면에서 수요를 오히려 더 감소시킬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 내용들이 다 오전에 나온 보도 자료니까 지금쯤은 이 보도 내용의 대략적인 내용이나 개괄적인 내용들은 다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제 하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하나씩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첫 번째 내용에서부터 정부는 지금 이 주택 거래량 그리고 이 주택가의 상승에 대한 판단을 처음부터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정확히 보이거든요. 바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토지 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 거래량 증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6월에도 계속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일단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집값 상승에 대한 가장 큰 기대감을 주는 부분이 돈을 푼다라고 하는 재정정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방안도 일단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잘못 판단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은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계대출에 대한 증감 추이를 보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월부터 두드러지는 이제 급등세의 모양을 나타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대책이 나온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점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택담보대출만 이용을 해서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또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아래 바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기타 대출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늘어나는 양 자체가 미비하거든요.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사실은 이 기타 대출을 좀 이용을 해서 집을 사라 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해라 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다 라는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쪽 부분에서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계대출에 대한 총량을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가계대출 총량이 사실 굉장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이제 절반 정도로 줄이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는 이미 겪어봤습니다. 항상 연말 정도가 되면 은행마다 이제 대출 잔고가 부족해서 내년 초에 대출을 받으세요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반기에서부터 이제 대출 금액이 줄어들면 좀 내년을 기약하는 정도에서 이제 대출이 다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내년 초에 이제 다시 대출이 폭발할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대책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거래량이 좀 감소할 수 있거든요. 거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사실은 시장의 거래량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일시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돈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잘 안 받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잘 안 받고, 이미 강남 3구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 현상이 심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러한 내용인데, 지금 사실은 1주택자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대출이 잘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실거주 수요를 좀 제한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 표에서 나온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집값을 잡을 수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2주택자 이상, 그리고 뭐 1주택자든 2주택자 이상이든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수요가 많지, 이 빈집이, 서울 특히 수도권 지역은 빈집으로 해서 공실 상태를 두고 그 다음에 뭐 세입자를 맞추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세입자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매매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LTV를 규제한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 뒤에 나오겠지만 최대 한도를 6억으로 제한을 한 만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부적인 규제 때문에 다소 주춤할 수 있겠지만, 이 수요들이 다시 비규제 지역이나 그 이하의 비교적 중저가 아파트들에 대해서, 그리고 빌라,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릴 거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다시 불타오를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비 목적의 조달 목적, 생활비 조달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뭐 기존에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파이가 작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만기를 제한하게 되면 만기가 짧아진 만큼 이제 이자 상환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하반기에 일단 미국 금리가 2회 이상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소 1회 이상은 인하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대책도 크게 유의미하다라고는 좀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 아래쪽에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금지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분양권이 입주 시점에 돼서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권인 상태에서 새 아파트로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입주시키는 경우에는 다소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일부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인 명의에서 소유권 이전을 먼저 시켜줍니다. 소유권 이전을 먼저 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전세 세입자를 계약을 시키거든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에 대한 규정도 해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신용대출에 대한 한도가 제한이 되는데, 신용대출에 대한 한도가 제한이 된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기타 대출에 대한 방식이 하나 줄었다라는 정도로만 보셔야지, 신용대출을 이제 못 받으니까 시장이 이제 급변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타 대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제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여신 한도를 제한하겠다라는 부분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겠다라는 건데요. 고가주택이든 저가주택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최대 한도를 6억으로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타격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크게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뉴스로나 뭐 29억 대출을 받아서 65억 아파트를 샀다, 이런 거를 뉴스로 접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강남 시장은 현금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고가주택에 대한 타격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이 실거주 수요에게 조금 타격이 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LTV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거든요. 전에는 이제 대출이 80%까지 나왔다면 70%까지 줄인다라는 거고,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입 의무까지 생겼거든요. 내가 집을 사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전입까지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정부에서는 전세에 대한 수요, 전세를 자체를, 전세라는 이 현행 제도를 없애겠다, 아니면 줄이겠다라는 큰 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 줄어들게 되면 사실은 뭐 여러모로 갭 투자에 대한 비율이 줄어들어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반드시 그렇게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미 외국의 임대관리 업체들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관리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외국 임대 업체 입장에서는 한국의 부동산만큼 월세 수익이 보장되고 시세 차익도 보장되는 아파트, 이런 메리트 있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수요, 월세에 대한 가격 가치를 먼저 올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갭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드시 준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월세 수익률이 올라가면 그 자체로도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전보다 더 많은 임차 수요로 인해서 집값 상승에 대한 더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는 지금 전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책 대출 같은 경우에도 큰 틀에서 모두 다 이제 규제를 하면서 조금 더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이 정책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면 또 어디로 금액이 나가냐면, 사실은 세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돈들을 모아서 사실은 공공이라든지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라는 걸로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쪽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면 실질적으로 이제 갭은 조금 더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갭은 사실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이 대책의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정부의 정부 대책은 처음부터 한 번에 굉장히 세게 나온 건 맞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만큼 허점도 굉장히 많고 허술하다 라는 부분이 있고, 이 대책이 사실은 정부의 방침대로, 정부의 뜻대로 잘 먹혀서 부동산이 잠잠해지면 좋겠지만, 저희는 사실은 이미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의 망각의 기억이 굉장히 짧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정책이나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인데, 이 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에 따른 거래량 증가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부동산의 급등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면 정말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거고, 앞으로 저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지, 절대 소화기 기능은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간에는 부동산 거래량은 줄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부동산 상승은 이미 예고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러한 시기에 화폐 가치의 폭락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라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서 비교적으로 투자 금액이 저렴한 지역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입지를 파악을 해서 투자를 먼저 해놓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6월 27일 금요일 오늘 나온 부동산 정책을 토대로 해서 한번 내용을 만들어 봤는데요. 항상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드리는 박 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